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저자 김미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철학자의 무기입니다. 철학자의 무기. 제목이 거창하시죠. 하지만 오늘날 그 철학자나 철학의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미약한 흔적만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과거 그 철학에서 모든 학문의 출발은 철학이라고 말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그 철학의 그 영역들이 과학과 종교로서 확대가 된 것이죠. 과학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럼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철학은 그 어원인 필로소피에서 알 수 있듯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자가격리자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외로움과 우울증과 답답함과 그 불편함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지혜들을 철학에서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출발점들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확장돼 나가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특이점 시대이고 코로나19는 인류 문명의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저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특이점 시대입니다. 특이점 시대란 그 미래학자인 레이 커저웨이 말했듯이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될까? 우리는 뭐 로봇이나 뭐 사이보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인간은 인류의 문명의 발전 과정은 점점 기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은 우리 신체의 연장입니다. 우리 안경은 내 눈의 연장이고 자동차는 내 발의 연장이고 포크레인이나 기중기들은 내 손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화기를 통해서 내 목소리와 내 청각을 지구 바깥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기계들은 다 우리 몸의 이제 그 연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계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기계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죠. 컴퓨터는 우리 신체의 어떤 이제 신체 중에서도 특히 우리 뇌를 모방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즉 우리의 뇌는 외부의 경험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뇌에 그 컴퓨터로 말하면 이제 중앙 처리 장치겠죠. CPU 처리를 해서 이것을 아웃풋 출력을 합니다.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죠. 인간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우리가 뭐 어떤 계산식을 입력을 하면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것을 CPU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출력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인간의 뇌의 모방, 인간의 뇌의 확장이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그 기계였던 그 컴퓨터가 오늘날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알다시피 2016년도에 그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이 그 이세돌 그 바둑 선수를 이겼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체스를 이긴 경우도 있지만은 체스에 비해서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기계들은 이 인공지능은
과거에 우리가 그 손으로 입력해주던 그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간이 접할 수 없는, 인간이 모으고 인간들이 생산해낸 것이지만은 이 지구상에 집적되어 있는 그 많은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집적된 인간의 많은 경험들이 그들의 학습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쉴 수 없이 아주 빛의 속도로 그것들을 학습해서 단순히 학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최적의 방법들을 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게 바로 그 알파고의 충격이었죠, 우리에게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알파고는 이미 3년 전, 4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발달된 인공지능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의보다 더 암 진단을 잘하는,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왓슨이라고 하는 그 의사 진단 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계사를 대신하고 변호사를 대신하고 심지어 글 쓰는 작가나 기자 역할도 대신합니다. 그 모든 데이터들을 학습한 결과로서. 여기서 더 나가서 심지어 그 종교의 영역까지 그 인간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종교적 답까지도 인공지능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단순하게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는,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우리 과거에 이제 SF 영화에서 많이 나왔듯이 인간을 지배할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가 심지어 어떻게 될 상황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들이 젖소나 뭐 그 알을 얻기 위해서 뭐 그 양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닭들을 쭉 수만 마리를 키우듯이, 젖소들을 쭉 키우듯이 그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계가 인간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특이점의 완성은 그 레이 커저러에 의하면은 뭐 2040년경이라고 하지만은 완전하게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시기는 이미 그런 그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뭐 그 플랫폼 사업 많이 하죠. 음식 배달이라든지 뭐 이제 우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SNS나 이런 데서의 어떤 광고 노출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다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편리성도 받지만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지금부터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포스터에 보면 이제 그 1999년도에 이제 첫 개봉된 그 매트릭스라는 우리의 미래 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영화의 주인공이죠. 키아누 리브스. 그럼 매트릭스 사회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들은 가장 합리성을 추구하고 가장 최적의 방법들을 찾는데 그런 이 지구와 인간을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에서 인간은 사실은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관리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럼 인간들도 여기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매트릭스 영화의 모태는 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자 할 때 거기에 반발하는 그 인간들이 이 기계들의 그 전기 작용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끊는 과정에서 그 기계들은 그 전원이 부족해지자 인간을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로, 건전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제 뭐 젖소나 그 양계장의 이제 닭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은 인간은 그 뇌의 활동상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들은 인간들을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세계를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계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인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럼 이런 암울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그 테슬라를 창업하신 분, 그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은 인간도 기계처럼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몇 년 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기계는 그 학습을 통해서 이 초지능이라고 하는데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과 월등한 그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인간은 계속해서 이들의 관리만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인간의 뇌를 우리의 뇌는 이제 전기 신호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전기 신호로 이렇게 그 전달이 되는 거죠, 신체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과거 20년 전서부터 그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 뇌의 뇌파 신호를 잡아내는 그 전극을 심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실험이 이미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이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에 그 출력되는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입력되는 그것까지 만들어서 인간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그 뉴럴링크를 창업하게 되었죠. 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공상과학 얘기처럼 말하지만은 이미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느 순간에 이미 특이점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그 특이점의 완성은 그 기계가 완전히 인간이 되고 인간이 완전히 기계가 되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기계와 인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과 기계가 어느 영역까지 기계고 어느 영역까지 인간인지 이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과학의 발전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점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특이점 시대에 대비해서 또 대응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발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 문명의 마지막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왜 인류 문명의 마지막 브레이크냐 하면은 이후에 이제 2010년 이후 시대에서는 인간이 이걸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그 대응 매뉴얼과 대응 방법들을 지시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지혜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인류 문명의 마지막 브레이크다라고 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해서 무조건 멈추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브레이크 역할은 뭡니까? 가속할 때와 속도를 줄일 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멈출 때, 이 의지를 인간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후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의 손을 떠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인류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시작되는 이 특이점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과학 문명에 대해서 한번 지혜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저는 이제 뭐 과학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특이점 인간이 기계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인간이 흉측한 뭐 이렇게 로봇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을 성형하듯이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인공 관절을 넣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수술을 받듯이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계적 장치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쓰는 안경조차도 우리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나쁘면은 시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귀가 나쁘면 귀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기계적 도움으로 인간의 삶은 더 편해지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레이 커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그런 이제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서는 순간이 곧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인 이유는 내 기억의 총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인 이유는 내 기억이
온전히 나만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생긴 것도 똑같고 유전자도 똑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유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느끼는 경험이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은 각자의 경험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의 뇌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컴퓨터의 외장 하드에 백업 받듯이 백업을 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이제 LP판이라고 해서 이 플라스틱에 둥그란 홈들을 쭉 파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CD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플라스틱 판이지만은 거기에 바늘을 올려놓고 전축을 돌리면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 CD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전기 신호의 어떤 그 기록들인데 그것을 어떤 특정 장치에 놓고 돌리면은 아주 아름다운 영화와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뇌도 우리 기억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적 신호가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억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마치 CD나 우리 머릿속에 CD나 LP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백업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기억은 백업 받은 장소에 있겠죠. 그래서 이 백업 받는 기술은 한 2030-40년 정도에 되고 이것을 백업 받은 기억을 다시 인풋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인공폐, 인공신장, 인공관절 이런 식으로 인공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인공뇌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새롭게 3D로 만든 새로운 내가 원하는 그 체형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냥 굳이 어떤 신체를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만 살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시대가 이제 곧 펼쳐질 텐데 이 와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종교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과학과 종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의미에서 철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인간이 살아온 인류 문명, 그러니까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한 20만 년 전이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침팬지나 원숭이들하고 이렇게 분리된 건 한 60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인류는 2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거의 18만 년 동안은 거의 그냥 원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문명을 발달시켜 왔죠. 그러다가 5,000년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경, 5,000년경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 그 다음에 문자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과학기술혁명이 일어난 이 시점부터 인류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불과 30-40년 전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100년 전하고는 더더욱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모습이. 인류 문명이 이렇게 계속 발달되어 왔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인간은 태어날 때 원시 상태 그대로 태어납니다. 원시 상태 그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삶은 편안해졌지만은 이 삶의 속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철학 이렇게 한가하게 스스로 사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학의 인류 문명의 산물인 과학 지식과 온갖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고 또 빨리 또 스스로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에 귀의하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이런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철학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 시대는 과거처럼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개개인들이 선택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나는 영생을 살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몸을 바꿔서 아니면 나는 내 나름대로의 자유를 택할 것인가. 이런 이제 스스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모두 1995년도에 이제 이분이
그 애플을 성공시키고 애플에서 쫓겨나죠. 그 시점에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해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컴퓨터가 인간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컴퓨터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라고 하는 인류 문명이 만든 그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적인 존재를 찾기 위해서는 즉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기계 지식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제 생각에는 인류 문명과 과학 지식을 이해하는 것 포함해서 과거의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그 자가격리 시대를 맞아서 사회적 격리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 그 격리를 외로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도대체 뭘까에 대한 그 철학적 답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 외부 경험들을 받아들여서 정보를 그 다음에 뇌에서 생각해서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그 외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시대에 따라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30년 그 단위로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뭐 10년, 뭐 5년, 1년 단위에서도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죠. 왜냐면 주변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삶 자체가 너무나 그 급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갓난 아이들도 뭐 이제 걸음마하고 앉아 있을 때만 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죠. 왜냐? 본인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열린 창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마트폰과 그 인터넷의 그 창을 통해서 스스로를 파악하고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고 뭐 1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에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그 원시 문명의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주로 그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철학자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또한 지금까지 그 지구상에 살아온 그 1050억 명의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갓난 아이로 태어났고 꼭 똑같이 주변 환경을 보면서 똑같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그 성장해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하고 그 스스로의 통찰력과 과거에 기록됐던 과거 생각들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아주 비약적인 또 자신만의 생각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그 지혜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 그리고 그 철학자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출발점이 같습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사실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은 본격적인 생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잡아야 3000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에 대해 궁금했겠습니까? 주변이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신비롭고 자라는 농작물과 동식물들이 신비롭고 이 자연의 변화가 신비롭고 바람이 왜 부는지 비가 왜 오는지 자기 자신에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나를 둘러싼 이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간이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세계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은 그럼 나와 세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철학을 하게 됐지만은 이 우주의 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주의 끝. 우주는 왜 만들어졌을까?
그냥 뭐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하느님이 계셔서 창조했어. 그러면 아주 속편합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럼 이제 과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짜 우주의 시작서부터 우주의 끝까지를 지금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또 인간이 어떻게 이게 진화되어 왔는지도 과학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묻죠. 그렇다면 나는 왜 있는 거야? 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 우주는 왜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속 편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횡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도대체 왜 있을까? 아무리 과학적인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철학은 이런 생각들에 이제 저와 같이 이런 단순한 생각들이 쭉 집적돼서 발전돼 왔지만은 오늘날에는 과학과 종교가 뭐 대다수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큰 뭐 이렇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인간, 제가 좀 전에 그 우주를 생각할 때 그 우주 속에서 나는 도대체 뭘까? 막막하죠. 그것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2013년도에 상영된 이제 그래비티라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아주 간단하죠. 그 뭐 우주선을 수리하러 우주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지구로 귀환하는 그 산드라 블록과 조지 클루니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광활한 우주 속에 나 혼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 자가격리를 당해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나 혼자 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속에 혼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주 속에 이제 혼자서 있다고 할 때는 뭐 여기서도 이제 그 도움은 받죠. 우주복의 도움도 받고 우주선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그 지구로 이제 인류 문명의 도움으로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이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나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발생했고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자가격리자들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 생각을 하다 답답하니까 우울증에 코로나 브루라고 하는 이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이 사회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그 인간의 그 본래 모습을 좀 이해하고, 인간은 본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원시 상태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근본 존재 자체가 이제 외로운 상태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우주 속의 인간은, 나 자신은 이렇게 외로이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저 동그란 게 우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죠. 이거는 이제 그 기호로 나타내면은 나는 A가 되고 나를 둘러싼 동그란 거는 B가 됩니다. 저 동그란 게 이제 작지만은 저게 그래도 우주 끝입니다. 저게 만화처럼 그랬지만은, 자 이제 지금서부터 그럼 철학자들이 그동안 생각해낸 과학적 지식도 아니고 종교적 결론도 아닌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 출발점이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영화 그래비티처럼 그거 상상해 보면서 이 기호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가장 첫 번째 호기심, 나,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 우주죠. 이런 구분이 우리 문명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언어 습관에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A와 B를 구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와 나 아닌 것.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 아닌 것과 아예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우주 속에 있듯이 B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를 할 때 보면 학생들은 언어의 그 구분들을 잘 못해요. 이게 언어에서 좀 약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A, B의 구분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언어들을 적절하게 아주 적확하게 활용해서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나라면은 B는 나 아닌 너 혹은 나를 둘러싼 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대응하거나 대비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A를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B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국가 혹은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를 설명할 때 이 개개인들을 빼놓고 국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설명할 때도 개인만 갖고 설명은 안 됩니다. 그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을 설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 해보라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자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자기 주변에 자기 부모님 얘기, 자기 학교 얘기, 자기 친구들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으면서 그런 것들의 총합이 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걸 이제 추상화시켜 보면 A가 인간이라면 B는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 자연, 환경, 우주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A가 철학적인 용어로 주체라고 한다면은 A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대상. A가 주관이면 B는 객관. 그래서 이제 A가 만약에 정신이라 그러면은 B는 이제 물질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정신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 물질을 물질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각 대비되는 말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뜻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A와 B의 구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은 그 힌두교의 그 3대 경전론의 하나인 이제 우파니샤드에 나와 있는데 그 A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 아트만의 아트만이 한자로 나자가 돼서 이제 중국에 수입돼서 우리가 한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아트만 나입니다, 나. 그리고 아트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트만 둘러싼 모든 것들은 이제 브라흐만, B죠. B는 브라흐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사람들도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초기 그 힌두교 경전에서도 인간과 세계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잊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구분들을 지금까지 쭉 인류의 문명의 지혜로서 이제 전달되고 있는데 그 현대 우주론에서 만약에 이제 그 A가 지구라고 한다면은 B는 지구를 둘러싼 원 그러니까 우주죠. 우주의 끝이죠. 우주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이제 근 100년 이내인데 그러니까 1920년도에 이제 허블이라는 분이 적세 편의 현상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이제 하나의 관찰로서 이런 가설을 내세웠고 그 가설을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WF 인공위성이라고 이걸 띄워서 우주를 전체를 관찰해 보면서 진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현대 우주는 뭐 빅뱅 우주론, 팽창 우주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팽창 이것만 갖고도 이제 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우주 또한 B가 된다. 이거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A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또 B는 우리 지식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흔히 뭐 공부의 끝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립니다.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이것도 끝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초지능인 인공지능의 학습에 의해서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인공지능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존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던 지식의 영역 이것들을 확장해내는 것. 그 부분이 이제 끝입니다. 지식의 끝. 그래서
어떤 이제 이렇게 그 유명한 과학 잡지나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높이 그 환호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지금까지는 인간의 원이 요만했는데 이것을 확장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어떤 은인감은 지금까지 인류가 현재 70억 명이 살고 지금까지 1,050억 명의 인간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1,050억 명이 아무도 몰랐던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내 역할은 뭐죠? 1,050억, 그러니까 반에서 1등만 해도 우리가 이제 즐거운데 제가 1,050억 명 중에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게 되는 그런 아주 그 뿌듯한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이나 이제 과학저널에 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이유죠. 우리의 지식의 끝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인간들 중에서 누가 가장 똑똑하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거기에는 이제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을 얘기합니다. 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그게 뭔데? 왜 동서양을 막론하고 1,050억 명 인간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똑똑한 인간을 뽑으라면은 아인슈타인을 듣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이 시계를 보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 되면 해가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물체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을 설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냥 있어. 뭔지 모르지만 있어. 딱 정해놓고 시작한 거죠 다. 근데 그럼 시간 공간이 뭐야? 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뭘 가지고요? 빛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 과정인데 아무튼 시간과 공간은 과거에는 고정돼 있고 절대 시간, 절대 공간으로 이해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구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태양 위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다릅니다. 0.00002초 정도 다르다고 해요. 이제 실험으로도 이제 1970년대 실험으로도 해봤는데 이제 10억 분의 1초까지 가능한 세심 원자시계를 가지고 지상에 원자시계를 놓고 비행기다 싣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시간을 쟀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시간이 달리 흐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는 거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잘 설명해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보통은 그 프로이드를 얘기합니다. 왜 프로이드냐?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냈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고 항상 의지가 있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대다수의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해낸 거죠. 꿈의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테두리를 뛰어넘는 설명을 한 프로이드가 두 번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과 이 세계에서 설명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낸 그 아인슈타인이 첫 번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들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이제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인슈타인은 이 세계에 대해서 그 신은 주사위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처럼 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주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언젠가는 다 설명이 가능한데 인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 걸 충분히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인간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은 왜 이따위로 살까? 저 인간은 왜 저따위로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을 겪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살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인간은 지금도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김남수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김희수인데 그 저기 뭐야 제가 이제 필명을 바꾸기 전에 예전에 썼던 이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대학교 철학을 전공하고 그 처음에는 그 서양 철학을 했죠. 뭐 그 당시 이제 그 세대들이 그랬듯이 이 철학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고 싶어서 이제 사회학 관련된 철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양 철학을 쭉 다른 철학을 신경도 안 썼죠. 근데 서양 철학을 쭉 하다 보니까 20세기 철학자 중에서 이제 중요한 뭐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칸트도 그렇고. 왜 이해가 안 되냐 봤더니 이 칸트나 이 하이데거나 이런 서양 철학자들은 그 당시 근대과학, 그 당시 현대 물리학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들을 펼쳐나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서양 철학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도 제가 이제 과학을 좀 공부하게 됐어요. 뭐 이게 과학자처럼 뭐 수학적으로 막 푸는 것이 아니라 과학 교양 책들을 보면서 도대체 뉴턴 역학이 뭐고 상대성 이론이 뭐고 뭐 진화론이 뭐고 양자역학이 뭐 이런 이제 공부들을 이제 좀 하게 됐죠. 또 이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양자역학 부분에서 양자역학의 그 대가 중에 하나인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상보성 원리를 통해서 동양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보성 원리가 이제 그 태국 문양의 그 마크를 자기 옷에 딱 입고 노벨 그 물리학상을 받으러 간 거죠. 왜 과학자가 동양 철학을 해? 나는 동양 사람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또 이제 과학 그 보다가 동양 철학을 다시 공부하게 된 거죠. 도대체 동양 철학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뭐 도가 무엇이고, 뭐 인이 무엇이고, 뭐 이런 이제 공자나 노자나 뭐 부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 서양 철학과 과학 사상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을 이게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주는 목적이 없지만 인간은 목적이 있다입니다. 우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막 그 고민하고 갈등하지만은 많은 동양 철학의 사상가들이나 과학자들의 생각은 우주 자체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두뇌 활동은 어떤 목적을 찾게 됩니다. 무슨 일에든 의미를 두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가 이제 갈등이 돼서 오늘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과 과학사상 그리고 동양 철학을 두루 공부하다 본 결론은 우주에는 목적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동양의 이제 그 여러 그 현인들이나 현대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없는데 목적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간의 목적은 뭐냐? 인간의 목적은 그 우주로 자신의 지적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런 이제 인간과 이제 그 우주 이런 관계들은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이제 인간과 우주 그러면 그 관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관계에는 우리가 이제 철학자의 무기 A, B, 1, 2, 3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A, B 구분을 하고 그럼 A, B의 관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남녀 사이에 인간 사이에는 뭐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좋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알듯 모르듯한 관계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적인 방법에 있어서 그 인간과 세계의 관계 A와 B의 관계는 딱 세 가지입니다. A가 중요하다. 두 번째 B가 중요하다. 세 번째 A와 B가 같다. 여기 이제 1, 2, 3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주는 지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철학자의 무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A, B, 1, 2, 3이 되는 것이죠. A, B들을 구분해내고 인간과 우주, 인간과 사회, A, B를 구분해내고 그 인간과 사회의 관계, 인간과 우주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것을 모든 일에 이제 적용해서 활용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입 논술 강의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논술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지문 자체도 어렵지만은 그 지문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이제 모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논술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교수님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의 AB 1, 2, 3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인간의 생각은 누구나 공통적이기 때문에 지문이 3개가 나왔다.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지문, 2번에 해당하는 지문, 3번에 해당하는 지문이 나옵니다. 즉 1번에 해당하는 주의는 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2번에 해당하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번에 해당하는 얘기,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맺을 것인가, 서로 조화를 맞출 때 이런 지문들이 나와요. 지문이 3개가 나오면 이건 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철학 논술이라고 하는데 뭐 연대, 성균관대, 외대, 뭐 경희대, 뭐 모든 대학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논술 문제를 냈죠. 이 관계를 아느냐 모르냐. 이건 이제 똘똘한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이 구분들을. 그리고 이제 지문이 2개가 나왔습니다. 지문이 2개가 나오면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술 지문에 대해서 내 주장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 지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A, B, 1, 2, 3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더라도 A, B, 1, 2, 3을 구분해내서 이 지문이 A, B, 1, 2, 3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지문이야, 2번에 해당하는 지문이야, 3번에 해당하는 지문이야. 이것을 파악하게 된다면은 논술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A, B, 1, 2, 3을 이제 이렇게 정해내려고 이걸 통해서 그 지금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줬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모든 그 철학자들, 뭐 서양 철학자들, 동양 철학자들, 그 과학사상들, 이 모든 부분들은 다 A, B, 1, 2, 3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를 강조하고 어떤 철학자는 B를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강조를 했겠고 과학은 B에 대해서 탐구를 했겠죠.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 1, 2, 3 중에 2를 강조한 철학자가 있고 2를 강조한 철학자가 있고 3을 강조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생각들 A, B, 1, 2, 3에 근거한 철학자들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공자를 읽든 부처를 읽든 뭐 칸트를 읽든 소크라테스를 읽든 읽을 때는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야?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A, B, 1, 2, 3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 철학에서 뭘 강조하는지. 그래서 아무튼 이 대표적인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양 철학은 이제 삼각형의 모양이고 동양 철학은 이제 동그라미 모양이죠. 과학은 이제 사각형의 모양이고, 기본적으로 서양은 그 인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양은 자연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뭐 리처드 니스벳에 의하면은 서양은 그 개체 중심적 사고라고 하고 동양은 관계 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뭐 왜 개체 중심적 사고냐, 왜 그런 사고를 하게 됐느냐. 그럼 서양은 쉽게 얘기해서 니스벳의 말에 따르면은 그 서로 간에 상호 의존이 필요 없는 이제 뭐 그 밀농사를 주로 졌기 때문에 개체 중심적 사고고, 동양은 뭐 관계수로나 이게 농노공사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 관계가 서로 필요한 교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관계 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아니 뭐 변홍사 밀농사도 안 줬는데 왜 서양 사람은 개체적 중심적이고 동양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들의 세계의 생각들을 담아낸 언어를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어순과 언어 체계, 그리고 동양인들의 어순과 언어 체계들은 과거 밀농사 변농사의 그 영향을 지금까지 언어 속에서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 보내져서 미국 사람 밑에서 처음 접하는 언어가 영어로서 쭉 살아왔다면은 이 사람은 모양은 동양 사람이지만은 생각은 서구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언어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언어에 영향받는 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표적인 사람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고 동양은 이제 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양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공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공자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면 공자 내용에서도 공자는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A, B, 1, 2, 3을 가장 적확하게 활용하고 적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예시를 보면 공자 예시를 보면은 그 공자의 그 말들을 담아놓은 논어의 첫 번째 문장 세 줄을 보면은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하기 시습지 뭐 유붕자원박래 인부지불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A, B, 1, 2, 3을 그대로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 학하고 습하면 배우고 그 여기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가 아닙니다. 이제 항상 연습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체로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 적응을 하면서 이제 그 탐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죠. 개인으로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 인간에 대해서 즐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부에서 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넓히고 내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은 그 인간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A, B, 1, 2, 3 중에서 A 그리고 1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붕자원박래 뭐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알아서 찾아와. 우리도 뭐 이렇게 누구 찾아가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냥 나를 보겠다고 와. 얼마나 반갑니까? 그러니까 B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닌 너의 중요성. 그리고 인부지불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굳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불온, 성내지 않아. 그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관계는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성내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화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대방들은 내가 아닌데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란다는 게 이제 착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칭찬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연연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는 동등하다. 이런 그 A, B, 1, 2, 3에서 그 3번의 관계를 이제 그 공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A, B, 1, 2, 3이 구분이 되면은 그 공자는 A, B, 1, 2, 3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화이부동해요. 화합하지만은 부동 같지 않아. 왜? A, B, 1, 2, 3을 구분 통해서 나는 너고 너는 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나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고 너의 기준은 너의 기준이야. 우리는 부동 같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인들은 이 너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분 좋을 때는 쫙 뭉쳐 다녔다가 어느 순간은 확 깨지고 이게 이제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학습을 해야 된다.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알아야 된다. 그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근치재신. 가까이로는 자기 몸을 관찰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A. 또 원치재물. 멀리는 물이니까 사물이죠. 사물.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 내 주변에 있는 세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공자는 하기 시습지를 통해 충이 뭡니까? 마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죠. 이게 충은 자기 기준, 학습을 통해 얻는 자기 기준을 말하는 거죠. 뭐 나라의 충성, 국가의 충성은 나중에 이제 변형된 거고 자기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일 강조하는 게 충과 서인데 서는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보자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양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그 인에 근거한 사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동양 공자대에서 쓴 책들을 보면은 그 인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이제 주로 찾아봐요. 뭐 이제 그 고전에는 이제 뭐 극기복례를 이제 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를 이기고 뭐 사회적 이해, 그러니까 A를 버리고 B 사회적 이해를 형식을 따라가는 게 이제 예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사람 인변에 두이자를 썼냐? 이거는 여기에 대해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설명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공자 이전에 이제 그 300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뭐 그 문왕팔계가 나오고 뭐 복희팔계가 나오고 이럴 때부터 동양 사회에서는 그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일은 물에 해당합니다. 일. 그리고 이는 불에 해당하고 3은 나무, 그리고 4는 쇠금, 그 다음에 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의 이제 그 순환 원리인데, 그래서 두이는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그 공자가 말한 이는 사람이 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류 진화사에 있어서 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100만 년 전서부터 이제 뭐 사용됐다고 하는데,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은 동물들을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었죠. 고기를 익혀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씹는 턱의 그 힘이 약해도 돼요.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그 침팬지들도 다른 원숭이들을 잡아먹어요. 얘네들은 근데 생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불에 익힌 고기를 먹다 보니까 턱의 근육이 줄어들고 턱의 근육이 줄어드니까 뇌가 커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뇌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뭐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다시피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만큼 그 진화 생물학에서도 진화론에서도 이제 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들고 있는 것, 곧 문명 사회를 말하는 거죠. 이제 공자의 이는 그 문명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갖고 충을 갖고 서의 근거에서 행동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이제 그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뭐 그 15세 무렵에 지우학, 학문의 뜻을 뒀고 30의 뜻을 세웠으며 40의 부록이고 50의 지천명이고 60의 이순이고 그 70의 이제 종심소욕 부리구. 이게 이제 공자가 자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공자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려고 뜻을 뒀고 좀 해보니까 30대 부르면 진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근데 40이 되니까 마음에 혼란이 없다. 불혹, 의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욕이 없다는 얘기는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해낼 수 있었다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40 이전까지 공부했던 것은 사서 3경 중에 시경, 서경들을 주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40 무렵에 그 역경이라고 하는 그 주역을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시경, 서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 문학과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담긴 책이라고 한다면은 그 역경은 이 우주 자연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해낸 책이에요. 철학 책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공자는 나는 이것을 공부하면은 내가 이제 그 아는 다 알 수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것은 이거였고 내가 아는 것은 이거였구나. 이것을 구분해냈기 때문에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 유편섬절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이제 지천명을 하게 된 거죠. 천명을 알게 된 거죠. 천. 이제 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야 돼. 파악한 후에 나는 무엇을 할까를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뭘 결정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 사상을 펼치려고 한 십몇 년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 뭐 결국은 이제 성공을 못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공부해서 60이 돼서는 이순, 이제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행동으로 나설 때는 또 다르기 때문에 70이 돼서야 종심소욕, 내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요. 허물이 없어. 이 얘기는 그 내가 누구고 이 세상이 뭐고 이 세상의 관계에서 나는 내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고, 즉 그 더 이상 그 궁금한 것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그 갈등도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단계가 이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단계인데 우리 같은 지금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럴 틈이 없죠. 그래서 많은 뭐 인문학 책들 보고 막 책들 보지만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책들을 볼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A1, 2, 3을 잘 적용해서 보신다면은 그 새롭게 그 고전들이 다가올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제 공자, 노자, 부처인데 공자는 인과 충서로서 A가 중요함을 말했어요. 그리고 노자는 자연, 인간보다는 자연이 중요하다. 우리 둘러싼 세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무의자연을 얘기합니다. 부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삼법인인데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생명체로서 이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생명체로서 환경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에요. 숨을 안 쉬어도 힘들고 밥을 못 먹어도 힘들고 움직이는데도 힘들고 뭐 서 있기도 힘들죠. 이제 제가 가기로 오래 하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생명체는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죠. 환경에 어떤 적응과 압박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재행무상은 뭐냐면 재행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무상 일정한 게 없어 변한다는 얘기죠. 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다 변해 고정된 게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인간과 그럼 세계 인간을 설명하고 세계를 설명했죠. 그다음에 그 관계는 뭡니까? 인간은 이 세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법은 있어도 제법 안에서 인간은 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 노자, 부처는 A, B, 1, 2, 3에서 각각 1, 2, 3을 대표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동양에서 가장 영향 있는 그런 세 명의 그 철학자가 되는 거죠. 동양에는 이렇게 세 명 있다고 한다면 서양에는 고대, 근대, 현대에 이렇게 나눠서 또 각자의 그 A, B, 1, 2, 3을 활용한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고대 서양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은 뭘 알아요? 인간은 그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하면서 이제 최초로 소크라테스는 그 영혼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영혼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논술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펜이 있고 뭐 그 연필이 있다고 연필을 쥐었다고 하면 연필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연필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연필을 사용하는 내 팔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팔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는 썩어 문드러지고 변한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이것을 내 몸을 사용하는 영혼은 영원히 산다. 영원하다.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인간이 그 영생불사하는 그 철학하고도 연결이 되죠. 인간이 정신 세계가 그 기계화되고 정기화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정기화된 그 정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그 영혼의 세계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거. 모든 사물에는 다 이런 영혼 비슷한 그 보편적인 이데아가 있다. 그래서 그 제자인 플라톤은 B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A를 설명한 게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로 B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A와 B를 동시에 강조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아가 그 물체의 이데아가 그런 물체하고 동떨어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 안에 그 물질과 형상으로서 그 이데아와 물질이 하나로 결합됐다.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대 철학에서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오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결국에 남는 것은 부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정신이 남는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데카르트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용되는 것으로 영혼을 증명했다고 한다면은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그 정신을 증명해내게 되는 거죠. 베이컨은 아는 것은 힘이다. 정신이 아무리 뭐 이렇게 이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신만 갖고는 이렇게 그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외부 경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B의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둘을 조합해서 근대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그 정신적인 그 내용은 정신은 형식적인 요소이고 외부의 그 경험들은 그 경험만으로는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간 뇌의 그 형식, 선험적 형식,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언적 형식이 있어야지 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외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던 경험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고 있던 이 선언적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선언적 형식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이제 묘비명을 보면은 생각하면 놀라운 것은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의 보편 법칙 이런 게 이제 묘비명으로 돼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인슈타인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이게 뉴턴이 얘기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죠.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법칙 속에서 별들의 움직임과 내 머릿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이 같은 그 형식을 갖는다는 얘기죠. 틀을.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출발점은 같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칸트가 완성해냅니다. 뭐 이제 그 현대 서양 철학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무의식을 발견해서 인간의 의식 너머의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인간을 완전하게 설명해내게 되죠. 또 하나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는 칼 막스 같은 경우는 그 생산력, 생성력, 생산양식 이런 그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그 의식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과 우리들의 결정은 내가 어느 위치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 의식이 이제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선생님의 입장이냐, 학생의 입장이냐, 뭐 이런 관계에서부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막스는 이제 뭐 자본가냐, 프롤레타리아냐 이 관계에서 그들의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식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의식이 여기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B라고 하는 것의 반영으로서 의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프로이드가 인간에 대해 설명하고 마르크스가 세계에 대해 설명했다면은 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니체는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그 니체는 그 초인 그리고 희무지, 영혼의기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그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해내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초인이라고 했을 때 초인은 뭐 슈퍼맨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죠. 그 아무나 초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인간은 이제 세 가지 초인이 되기 이전 단계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낙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자고 세 번째가 어린아이입니다. 초인의 상태가 어린아이입니다. 낙타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그 학습이 없는 거죠, 인간처럼.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 등에 왜 짐이 져있는지 모르고 그냥 삽니다. 만약 그 뭐 현대 사회의 대다수의 인간들이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진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이 낙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그 현대 사회에서 이 초지능, 그 인공지능의 그 발달 속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들을 마치 인간들이 그 젖소들을 쭉 세워놓고 젖을 짜고 닭들을 쭉 가둬놓고 알을 뿜는 이런 식으로 인간이 그 가축들을 관리하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인간이 이 낙타 상태에 머문다고 한다면요. 아니면 그 다음 이 낙타 상태를 벗어나면 인간은 이거 얘를 사자라고 하겠는데 사자한테 이렇게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렇다가 이제 물리죠. 그래서 사자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자가 또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자는 또 다른 사자에게 당할 수도 있고 먹이가 떨어져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그 인공지능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싸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거 영화 이제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이런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자 단계를 벗어난 그러면 최고의 초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예요. 이제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깐난하게 그냥 울고만 있는 젖달라고 울고만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 안 돼요. 이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과 세계의 구분을 뛰어넘는 가장 완전한 상태예요. 이건 이제 자크락강도 얘기했는데
인간이 그 어린아이의 상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는 이 세계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내가 세계고 세계가 곧 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정신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 앞서 얘기했던 공자가 얘기했던 70의 그 종심소욕 무유구의 단계가 되는 거죠. 나와 세계의 구분이 없어지는 이런 단계. 이런 단계가 이제 바로 초인의 단계예요.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는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돼서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없어지고 인간이 기계고 기계가 인간인.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렇죠. 우리의 기억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우리의 몸을 영원히 개선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가 바로 이제 초인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인은 그 인간을 이제 초인으로 설명했는데 그럼 우리 주변은 어떤가? 이 주변 세계는 다 힘의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인간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거는. 뭐 이것은 이제 권력의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권력의지 그러면은 이제 저기 그 아돌프 히틀러가 그래서 이제 자기만 이제 멋대로 해석해서 그 좀 이렇게 악용을 했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힘의지. 힘의지는 뭐냐면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들은 다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제 불교에 대개했던 재무상에 가깝죠. 움직인다는 거지. 다 모든 것들이 이 세계는 영원히 움직여요. 그럼 인간과 이 세계의 관계는 뭐냐? 세계는 영원히 움직이고 인간은 초인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원 회귀의 상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영원 회귀란 뭐냐면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거쳐 미래의 상상으로 쭉 이어지는 그래서 알 수 없는 과거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는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는 순간의 연속이에요. 과거도 의미가 있고 미래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현재에 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떻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회귀는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지금 나의 상태 먼 미래를 위해서 뭐 각고의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고 모든 그 자기의 그 악행이나 선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재에 충실한 그래서 현재 그 살아있는 그런 인간이 되려고 이게 되자고 이제 니체는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죠. 현재에 충실하자. 자, 이런 식으로 니체는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동양의 대표적인 AB123을 강조한 뭐 공자, 노자, 부처 그리고 서양의 AB123을 강조한 이런 이제 9명의 철학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철학자들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쓴 저서를 보시면은 그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오늘 강의에서 AB123, AB의 구분과 AB의 관계인 1, 2, 3을 잘 숙지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는 뭐고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나는 이 세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라는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 기준을.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그 인문학 책을 볼 때나 철학 책을 볼 때 이 철학자들은 A, B, 1, 2, 3 중에서 A를 말하는지 B를 말하는지 1을 말하는지 2를 말하는지 3을 말하는지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그 철학자들을 쉽게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